제목은 어쩌면 문학이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뭔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제로는 인간과 AI 사이에서 생성되는 언어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생성 언어의 출현이 인간과 AI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어적인 사건, 이 사건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문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건 명제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명제의 참 혹은 거짓이 결정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명제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또 내지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제 실험과 비평을 시작한 것은 2022년, 21년의 일인데요. 당시에 이제 GPT-3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주로 게임이라는 매체를 대상으로 연구와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다가 AI 공포 라디오 쇼라고 하는 퍼포먼스 기반의 그 렉처 쇼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 AI로 시 조각하기 등의 어떤 그 일련의 프로젝트를 거쳐서 글락 멤버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함께 그 공저자로서 이 글락에서 함께 활동하시며 또 책도 같이 공저하신 김원생께서 오셨는데요. 김원생께서는 시인이신데 이렇게 오늘 오셨으니까 김원생께서는 직접 소개와 인사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시스는 김원입니다. 어, 음, 제 이름 앞에 이제 시인이 붙어 있으니까 좀 전에 권보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체성이 아주 선명해 보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뭐 다 같은 시인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내부에는 시인이라는 정체성 안에는 당연히 시를 쓰는 그 역할도 들어가겠지만 어, 제가 학부가 원래 공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AI 비롯해서 이 테크놀로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그 문학을 한다 그러면 막연한 거부감 또는 공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막연한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정도 벌써 되었네요. 어, 문학 공부, 시 쓰는 일, 그다음 문학 공부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 AI와 관련해서 또 AI와 문학을 연결해서 좀 사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좀 사실은 수소문 한 끝에 좋은 연구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몇 년째, 수년째 하고 있고요. 어, 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스터디 통해서 제가 뭐, 미처 많이 준비해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뭐, 100배 이상을 이렇게 얻어올 때가 있고, 아무튼, 이 스터디를 통해서 혼자서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사유를 개진할 수 없었던 것도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사유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뭐 평론이나 논문도 짬짬이 발표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저와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시는 권보현 선생님, 그다음에 허희 선생님 이 세 사람이서 올 초에 이렇게 처음 결실을 낸 것이 어쩌면 문학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책입니다. 음, 그 아무래도 이제 오늘 PPT부터 거의 많은 것을 이렇게 권보현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하시고 저는 이제 살짝 무임승차하듯이 와서 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도 뭐 몇 개, 한두 개 정도 좀 소소한 생각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어, 아무튼 전반적으로 리드는 이제 권보현 선생님이 해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주목하셔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또 좋은 질문들,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행자 겸 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저 3인 중에 문학비평가 허희 선생님이 계신데요. 허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문학 비평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AI 포에틱스를 주요 연구 축으로 지금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글락에서 사실 가장 많은 그 비평과 논문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저는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을 탐색하고 그래서 자신이 좀 더 AI를 활용한 실제 작품을 만드는 일, 그리고 작품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김원 쌤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문학, 특히 창작자의 관점에서 창작자로서 작품, 또 창작자로서 독자에 대한 그 생각과 경험들을 지금 달라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개진하고 변용하고 혹은 우리가 수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책의 의미는 이렇게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바라봄을 갖고 있는 우리 세 명이 이 바라보기 잉여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뒤통수를 본다라는 개념에서 특별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학 창작을 하는 3인이었거나 아니면 디지털 문학만 하는 3인이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문학 비평만 한 3명이었다면 이렇게 다양한 부딪힘과 다양한 토론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여는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GPT-3, 챗 GPT 등장 이후에 사실 인공지능의 기술이라는 것은 마치 지난 70년 동안 7걸음을 걸었다면 최근 7개월, 뭐 1, 2년 이 사이에는 마치 한 7,000km를 가는 것처럼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문학과 예술 부분에서도 이 기술과 기계가 뭔가 근본을 흔드는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하던 역할 자체를 대체할 거라는 위기감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달라진 환경을 직접 몇 년에 걸쳐서 관통해 보니 막상 문학장 내 실질적 파장이 그리 기대에 미치진 못하더라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그 인공지능의 드라마틱한 변화와 비견해 보면 문학판을 뒤흔들고 독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진정한 사건으로서의 문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과연 무엇을 그러한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보적이고 일상적인 쓰기가 이렇게 급격히 달라지는 것과 비교해서 문학 텍스트 분야에서 AI가 충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다행한 일일까? 바람직한 일일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론을 해보면 생성 언어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존의 문학이 작동했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 저희가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문학 언어라 함은 일상 언어,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보편의 언어를 멈추게 하는 역할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흐르는 듯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을 망설이게 하고 멈추게 하고 멈칫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언어의 대단히 중요한 미적인 역할이었는데요. 생성 언어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문학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과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AI 언어는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문학 언어를 통해서 체험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증발시키고 삭제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언어를 생산한다는 측면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놀라운 발전이지만 우리가 여러 고통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체험 시간을 단축시키고 소거하고 약화시킨다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쩔쩔매면서 읽고 써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 체험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한계는 구조적인 한계인데 생성 언어, 인工지능이 쓰는 언어라는 것은 기존의 언어 규칙을 학습하고 그것의 데이터셋 또 혹은 그것의 학습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언어와 언어 규칙을 진로로 삼는다고 하는 그 한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학이 도전하고 있는 암묵적 규칙을 거듭 깨트리면서 동시대 사람들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어쩌면 더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AI 언어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한계입니다. 이것은 논리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기계에게 주는 것이 싫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감수성만큼은 기계에게 대신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넘어서게 두고 싶지 않은 거부감. 그래서 충분히 이 AI가 썼다라는 사실만 모른다면 충분히 좋은 작품으로 수용되던 것도 그 이후에 이것이 인공지능이 쓴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냥 별로가 되는, 그냥 흥미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문학은 왜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규모와 속력과 맞바꾼 문학적 체험과 감각, 그리고 벗어남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어쩌면 인공지능은 따르기를 얻고 체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예술, 문학을 포함해서 이 문학의 발전과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기술, 도구의 발전과 발명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쓰기의 도구로서는 워드 프로세서의 탄생, 참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였죠. 그 이전에 구어에서 인쇄술의 발달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와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 자체를 다시 발명하고 또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문학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카메라의 발명이 눈앞의 실상을 똑같이 저장하는 기술로서 독보적인 위치, 압도적인 위치를 점함으로써 그 이전에 회화가 시도했던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회화적 가치가 더 이상 카메라의 가치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변화를 낳았죠. 카메라 이후의 회화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예술의 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언어 모델이 AI가 등장한 이 시기에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새로운 문학을 발명하고 또 발명할 수 있는 분기점을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는데 따라서 이 생성 언어로 만들어진 텍스트가 왜 어떻게 인간에게 문학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조건과 논리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회화는 어떻게 사진기가 나온 이후에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고 돌파구를 열었을까요? 사진이 등장했다고 해서 회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진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회화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죠. 사진과 회화는 시각 예술이라는 점에서 매우 인접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다른 장르의 예술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는 언어 예술의 분기 가능성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 언어 기계, 머신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두 갈래의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의 문학은 강력한 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AI에 의한 문학적 체험의 약화에 끝까지 저항하며 기존의 문학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유지하는 길을 택하는 문학의 한 갈래가 고집스럽게 내지는 더 짙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응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문학적 체험의 시간과 논리를 지키려는 방식으로 방어선을 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축에 생성 언어의 고유의 미감과 고유의 에너지를 통해서 발명되는 예술이라면 기존 문학이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체험을 촉진하고 발명하고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고유의 미적 감각을 장착한 언어 예술이 발명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그 이전의 그 문학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고통을 수반한 것과는 다르게 그것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어쩌면 그 과정과 결과가 기존의 용어로는 문학이라는 말, 언어 예술이라는 말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김하은 선생님께는 이 부분에서 좀 그 질문 겸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제 이 문학이 분기될 수 있는 이 기로에서 보면 선생님께서 상상하시는 어떤 독자의 어떤 향유 방식의 변화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께서는 물론 그 시를 쓰신다는 것은 시라는 텍스트가 시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학 장르 중에 하나지만, 역시나 독자의 변화나 독자가 어떻게 이것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실 거라는 측면에서 이 분기의 어떤 갈림길에 있는 지금 네. 이 시점에서의 선생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지금 이제 그림에 카메라가 나옵니다만은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해와 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예술 장르인 사진도 이제 사진 예술도 이렇게 분기점을 이루면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이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 생성형 AI, 특히 거대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언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럴듯하게 잘 다루는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언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문학에서도 또 대단히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어, 그랬을 때 기존의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어떤 분들은 아마 이 기존의 문학을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자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만의 어떤 특화된 또는 고유한 영역으로서, 문학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 너무나 언어를 잘 다루는 새로운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듯한 표현만 가지고는 문학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결국에는 자기를 걸고서 하는, 자기 체험을 걸고서 하는 그러한 문학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좀 중요해지는 것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갱신과 진화를 해갈 것으로 봐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기존 문학에서는 그렇게 어, 갱신과 진화의 과정, 그러면서도 문학을 포기하지 않는 과정을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면 밑에 나오는 생성언어 예술은 여기 보시면 기존의 문학 체험과는 다른 성격을 체험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의 문학적 체험과는 다른 성격의 체험이다. 음, 이게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학을 한다, 뭐 한 편의 시를 쓴다, 또는 소설을 쓴다고 할 때 그냥 하룻밤 그냥 뚝딱 고민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시간들, 노력들, 체험들이 미처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간 끝에 나오는 그 결과물이 한 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그 체험의 시간이 이제 어, 없, 그런 체험의 시간과는 다른 체험을, 학, 체험을 전제로 하는 언어 예술이 어쩌면 생성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제가 이 대목에서는 이제 같이 연구하는 권보현 선생님, 허희 선생님과도 한 번씩 얘기를 나눌 때마다 나옵니다만은, 음,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문학적 체험, 기존의 문학적 체험 말고 새로운 문학적 체험을 생성형 AI에 어울리는 기존의 생성형 AI에 어울리는
새로운 문학적 체험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서도 문학의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언어 예술을 추구한다 또는 탐색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기성세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의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음, 않는 어, 음, 바운더리 안에서 그 생성형 AI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 음, 것은 아닌가. 새로운 언어 예술, 생성 언어 예술을 탐색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얼마 전에 저기 김혜란 작가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 AI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손석희 아나운서가 물었었죠. 그때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망설임이 없는 언어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뭐 실제로 프롬프트 창에 뭐 어떤 명령을 내리면 곧바로 시 한 편, 소설 한 편이 뚝뚝뚝 나오는 이 생성형 AI를 봤을 때 전혀 망설임이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했지 멈추지는 않는. 어, 그래서 음, 그렇게 너무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문학적 체험을 완전히 결여한 채로 나오는 작품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문학적 체험을 안겨줄 수 있는 독자들한테 문학적 체험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적 체험을 완전히 좀 많이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어, 망설임이 없는 언어가 그 생성형 AI가 기존의 문학적인 체험을 만족시키는 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애물이라고 할 때 꼭 그 망설임의 시간 또는 문학적 체험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을까? 어, 어쩌면 이 다음 세대에서는 그런 망설임이 없는 언어 자체를 너무나 즐기는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어쩌면 그렇게 망설임을 비롯해서 문학적 체험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적 체험의 시간이 전혀 필요가 없는, 없는, 없는 채로 문학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친구들은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거추장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 네, 음, 이 문학적 체험과는 기존의 문학적 체험과는 또 다른 체험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이 체험이라는 것이 의외로 세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진짜 다르게 받아들여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쩌면 기존의 문학적 음, 체험에 많이 말을 들이고서 이 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음, 들고 세대가 달라지면 또 다른 음, 인간형들이 나오게 되면 문학적 체험이라는 정의 자체도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스스로는 항상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카메라로 인해서 예술이 분기가 되었다고 했을 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마치 카메라로 음, 붓질을 계속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카메라는 카메라에 맞는 음, 뚝딱하고 이렇게 그 현실을 모사하는 것을 내보내는 그러한 특성이자 장점이 있는데 음,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붓질하는 쪽으로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음,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세대에서 봤을 때는 좀 미련한 짓을 하고 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음, 음. 여러 생각이 좀 겹쳐 있어가지고 약간 두서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중요한 우리 책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제 책을 세상에 내보내고 또 오늘 성균관대학교에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 또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면 사실 이 일을 해나갈, 이 발명을 해나갈 가장 주도적인 세대는 어찌 보면 지금 그 70년대 이후인 저희 세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하게 듭니다. 뭔가 자기 자신의 체험에 대단히 솔직해야 하며 그것을 평가받으려 하기보다 개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한 그런 도전적인 실험이 있어야만 이 분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한 축에는 분명히 익숙한 언어 예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에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문학으로 수렴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언어 예술, 익숙한 언어 예술이 추구하고 있는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모든 언어에는 그 주인이 있어야만 예술이 된다. 그리고 인간을 책임 있는 유일한 창작의 주체로 인정한다. 뭐 이것은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과연 허용이 될 것이냐, 책임을 지는 범위에 포용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결국 현재 상태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오직 인간만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한정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적 진료에 의지하는 언어이며, 대표적인 인간적 진료가 인간 자신의 삶, 경험, 기억, 내가 느낀 것, 그리고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로서 존재하는 자아와 하나된 언어 예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생성 언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런 것도 문학이 될 수 있는지 물어야 하는 언어 예술은 처음부터 주인이 없는 언어기기 되기를 지향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에 아무리 많은 언어가 있어도 그 주인을 식별할 수 없으며 주인이 식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과 대화를 나누며 인간화시키고 캐릭터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능력이 인간 아닌 것을 인간으로 대하고 인간성을 부여하려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즘도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게 그러한 인격을 부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기계이며 인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기계가 뱉어내는 말은 인간적 진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학과 과학이 그렇게 만든 머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계는 확률과 패턴으로만 말하고 씁니다. 우리는 이 언어와 낯선 언어와 우리가 익히 문학이라고 알고 있는 익숙한 언어 예술 그 사이에서 생성 언어 예술을 발명하고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혹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로부터 산출된 언어를 생성 언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생성 언어로 구현된 그러면서도 그 지향점을 예술적이고 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를 생성 언어 예술로 명명하였습니다. 문학에 익숙한 정의를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것만이 새로운 예술적 영토를 개척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믿음과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문학과 생성 언어 예술은 언어의 핵심 진료, 또 그것이 구성되고 구현되는 작동하는 시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고 창작 주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를 활용하고 자극할 때 새로운 문학을 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 언어 예술이 도전하는 것은 앞서서는 생성 언어로 진행되는 예술과 문학의 어떤 한계점을 세 가지 축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네 가지 요소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가 가정할 때 결과 언어 중심으로만 독자를 만나던 이 문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생성 언어는 적어도 결과만 찍어서 책에 담아내는 것으로는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어떤 미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가, 마치 개념 예술처럼 그것의 실물의 어떤 작동성보다 이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또 구성한 데이터셋의 성격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담고 있는 데이터셋에 기반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학습 모델의 특수성, 구체적으로 한 행 한 행, 한 줄 한 줄의 문학적 텍스트를 만든 이 코드의 특수성, 프롬프트와 규칙들까지 매우 다양한 과정 언어가 독자에게 체험 대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성 언어가 도전하는 또 다른 분야는 그 이전의 문학이 언어화시키지 못했던 대상의 언어화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투명한 내용 전달에 길들여져 있던 기존 언어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대상의 언어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드 랭귀지 또 혹은 귀로 실제 들리지 않는 주파수. 우리가 언어적 소통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소통을 시도하는 아가의 옹알이, 실어증 환자의 외침, 혹은 배경으로 흘러다니는 여러 소리들, 혹은 이런 소리가 아니더라도 텍스트가 담고 있는 다양한 형상과 모양, 그것의 감촉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문학이 충분히 언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이 문학 기계가 대단히 사회적인 사회 담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분간 생성 언어 문학이 도전해야 되는 그 지점은 AI라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한 비평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축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대의 문학보다도 개인화된 문학 기계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그가 기반하는 데이터셋을 구성하느냐, 어떤 언어 모델로 학습 방식을 선택하느냐, 어떤 코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개인적인 시선과 철학을 담은 창의적인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과 비전을 담아서 저희 책은 총 3부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는 생성 언어의 자기장 속으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김원훈 선생님께서 주인 있음의 언어 예술과 주인 없음의 언어 기계라는 그 글을 써주셨고요. 저는 생성 언어의 자기장에서 내가 만난 언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언어의 구조와 구성의 특질들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생성 언어가 조성하는 언어적 창을 과정 언어에서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글은 허희 선생님께서 기계적 오류의 시학적 전유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고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상황인 할루시네이션이 우리가 이 문학적 전용을 통해서는 어떻게 새로운 시적이고 미학적 자원으로 재해석 가능한가 창작 원리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AI 문학 기계 실험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 모델을 활용한 생성 언어 문학의 실험을 실제 수행한 작품을 만나면서 좀 더 분석적으로 비평하는 그런 부구성입니다. 김원 선생님께서는 생성 언어는 어떤 문학적 체험을 요구하는가, AI로 창출 가능한 문학과 독자에 대해서를 글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아까 중간에 그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학적 체험 시간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와 더불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방식의 새로운 문학, 즉 보면 기존의 향유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각하고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세대의 성장, 또 그러한 독자가 과연 창출 가능한지를 고찰하고 계십니다. 허희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 시대 한국 현대시에 초점을 맞춰서 생성 수행 예술론을 개진하셨습니다. AI 텍스트 그리고 인간의 얽힘을 통해서 특별히 과정적으로 또 수행적으로 변형되는 이 예술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저는 2부에서 사건으로서의 AI시 그리고 개념 예술의 실험들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생성 언어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어떤 이 행위들을 개념 예술의 한 진화적 모델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존에 익숙한 문학이 표현으로서의 시라면 AI시는 사건을 만들고 사건이 되기 위해서 기획되고 또 구성되고 작동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으로 담았습니다. 3부는 아직 오지 않은 생성 언어 예술이라는 타이틀로 묶었습니다.
우리는 생성 언어 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학이 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그것이 도래해서 무언가 기둥 뿌리를 박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잠정적이고 현 상태에 대한 읽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AI를 활용한 문학의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이론이 필요합니다. 비평은 실험값 없이는 작동할 수 없고 새로운 이론은 역시 새로운 비평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원생께서는 생성 언어 예술의 구현 방안과 그 이론적 탐색이라는 글을 3부에 담아주셨고요. 허희 선생님은 인간처럼 쓰지 않기, AI 문학의 존재로서 전환이라는 글을 통해서 인간을 모방하는 단계를 벗어난 새로운 실험 문학의 형태, 그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저는 허희 선생님이 쓰신 인간처럼 쓰지 않기에 이어서 인간처럼 쓰지 않는 시를, AI 시를 만났을 때 우리 독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시읽기 장면들에 대해서 수행, 청취, 그리고 과정으로의 초대라는 부제를 붙여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필이면 문학을 꿈꾸는가에 대한 좌담 형식의 글 묶음을 남겼습니다. 이 부록에서는 AI로 문학을 구현하고 싶은 이유나 방식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좀 담아 보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생각을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 책의 내용과 동시에 저희 책에 담겨 있는 매우 다양한 생성 언어 예술 작품들입니다. 자랑인 뜻 말씀드리자면, 일련의 다른 비평서와 비교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최신작,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그 창작된 다양한 최신작을 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논의 가치가 있는 생성언어 예술 작품들을, 사례들을 모으려고 많이 애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의의 끝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작품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꼭지는 AI 앞에서 어떤 문학이고자 하는가, 아니 어떤 인간이고자 하는가라는 두 개의 질문으로 꼭지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우히니 바라는 인도계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계 작가의 작품 고스트입니다. 고스트는 2021년도에 발표됐고요. 이 작품이 발표될 때 바우히니 바라는 당시에 이제 베타 레벨, 램 레벨 상태였던 그 GPT-3를 먼저 사용하면서 이 작품을 실제로 창작했습니다. 바위니 바라의 커리어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테크 저널리스트로서 뭐 저처럼 사실 IT 업계에서 물론 테크놀로지 관련한 그런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한 그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화 그 세기의 그 접점에서 오랜 기간 의미 있는 커리어를 쌓아왔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이자 테크 저널리스트인 바라가 GPT-3를 사용해서 어린 시절 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언니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애도하면서 쓴 실험적 작품입니다. 이것을 제가 실험적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작업은 최종의 작품 단계, 마지막 결과물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인공지능과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해온 9번의 생성 과정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된 생성 연쇄 안에는 작품의 창작 배경, 그리고 AI와 함께 작업한 경험까지 다양한 과정 언어가 상세히 공유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최종의 결과물만 묶어서 내보낸 일련의 AI 작품들과는 그 차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 작가 기술이 하나의 사건으로 얽힌 다중의 목소리로 작동시킴으로써 이 생성 언어를 활용한 사건으로서의 문학을 가능하다라고 저에게 첫 번째 확신을 주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백미는 언니를 잃었다고 하는 깊은 슬픔 때문에 오히려 바라는 언니의 죽음을 직접 마주하지 못했고 그 죽음을 언어화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실패해왔습니다.
약 20년간 이어진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그 동반자가 바로 AI였는데요. 바라는 사실 자신의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인공지능에게 위임해서 대행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자신의 아픔과 감정을 그대로 자기화해서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문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 즉 AI의 언어적 실패를 계기로 오히려 자신의 언어적 힘과 그리고 상황을 마주하는 능력을 회복해 간다라는 점에서 특별한 작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알리슨 페리시가 2019년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 제목을 읽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알리슨 페리시는 저랑 또 이 커리어적인 백그라운드가 비슷한데요. 원래 게임 연구랑 게임 개발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물론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그런 연구자이자 예술가입니다. 이 읽기 어려운,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 작품은 아세믹 라이팅 개념을 가지고 작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앨리슨 페리시가 인공지능과 협업한 그 부분은 단어를 의미, 내용을 통해서 학습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어를 비트맵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적으로 학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작업 관위에서 사용된 단어는 약 5만 개였는데 이것은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모양, 간격, 그리고 서체의 특수한 그 생김새, 형상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읽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의 분량은 약 158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GitHub에 공개된 이 개발의 전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 읽기가 각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글자 같기도 하고 글자 같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익숙한 문학에서 의미론적 사건에 길들여졌다면 이것은 시각적 기호 형태의 출현과 변형이라고 하는 형태적 사건을 제시하고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앨리슨 페리시가 의도한 것은 해독 불가의 언어를 통해서 독자에게 지난날의 익숙한 문학 체험 방식,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 내용 이전의 언어 감각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작품이 생성 언어를 통해서 시도하는 특별한 지점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네, 아끼는 그 작품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언어시 운동을 그 이끈, 60년대부터 이끌었던, 찰스 번스타인의 2023년 작품인 Poetry has no future unless it comes on to an end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 시의 미래는 없다라는 흥미로운, 또 그리고 역설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60년대부터 언어시 운동을 주도한 실험 시인이자 언어 철학자인 찰스 번스타인이 디지털 아티스트 발룰러와 함께 협업해서 만든 AI를 통해 생성한 시집입니다. 이 시집의 데이터셋은 6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찰스 번스타인이 발표한 모든 시, 모든 평론, 심지어 그의 언어 철학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나누었던 편지까지 데이터셋으로 학습 대상 DB에 포함되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델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거울 같은 언어 이미지가 아니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의 개념, 그러니 나와 합일된 자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두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른 존재, 타자적 존재로서의 나를, 내 언어를 만나게 하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인간 언어를 단지 모방하고 그 스타일을 재현하는 도구에서 벗어나서 그 끝을 넘어서야만 열릴 수 있는 새로운 문학을 향해 나가는 실험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배운 대로 배운 것에 따라 구부러지는 유연성에 저항하는 문학이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그동안에 배운 것이 변형돼서 이전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소성의 그 문학을 추구한다는 것이 특별한 비전입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번스타인은 그 언어관에 있어서 투명한 내용을 향해서 바로 잠수에 들어가게 되는 문학에 오랫동안 저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문학이 다른 감각, 특히 번스타인은 소리의 감각에 민감한 시인인데요. 이 귀와 소리 감각을 회복하는 새로운 표현과 향유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펜 사운드라고 하는 이 낭독된 데이터들, 낭독 값으로서의 시문학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아카이브도 오랫동안 운영해 왔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새로 발표된 이 작품집도 번스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 낭독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랑 연결해서 독자를 만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번스타인 자신의 육성뿐만 아니라 번스타인의 육성을 학습한 인공지능 보이스가 함께 이 시집에 담긴 시를 낭독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별한 공연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내용적으로 따지자면 소개되는 이 퍼포먼스에서 활용된 시는 시집에 수록된 It is painful to hear a man cry라고 하는 시 한 편과 You are here라고 하는 또 다른 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시는 A라고 하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글자대로 따라 읽으며 내용을 파악하려 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 같은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읽고 번스타인 그리고 AI 목소리로 함께 읽는 것이 얼마나 다른 작품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It is painful to hear a man cry. It is painful to hear a woman cry, but it is the same to hear a man speak. There is a sadness the way you smile, the way you clap, the way you laugh, the way you cry, the way you laugh again, the way you cry again, the way you laugh and cry, the way you cry and cry again. I'm suggesting that we have to imagine a situation of a being a little more alive than a be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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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정도만 읽고 번스타인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It is painful to hear a man cry. It is painful to hear a man cry. It is painful to hear a woman cry. But it's the same to hear a man speak. There is a sadness in the way you smile, the way you clap, the way you laugh, the way you cry, the way you laugh again, the way you cry again, the way you laugh and cry, the way you cry and cry. Again, I am suggesting that we have to imagine a situation of being a little more alive than a baby. 네, 이런 식으로 1분 이상 여러분이 다양한 아수리를 듣게 되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시집을 읽었을 때, 전 번스타인이 이 시를 모두 오디오 버전으로 만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 자신이 이 시를 읽을 때도 이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고 나서 실제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오디오 버전을 들었을 때 같은 작품을 읽고 있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시를 읽고 있었고 그 시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용 중심의 문학을 벗어남으로써 다른 감각의 눈을 뜨고 우리 감각을 열 때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공지능 문학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좀 오래되었습니다. 2008년에 발표된 이슈 1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만든 그 편집자, 사건을 일으킨 그 주동자들은 사실 어떤 뭐 중견 문학가가 아니라 당시 모두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비슷한 어떤 포지션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스테판 맥라루와 짐 어, 카펜터가 만든 이 이슈원은 2008년도에 그들이 직접 커스텀 시킨 AI, ETC 머신을 활용해서 초거대 시선집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시선집의 분량은 3,787쪽이고 여기에 800명 이상의 실제 시인이 저자로 명시된 AI 시를 배포했습니다. 물론 이 800명 이상의 시인 중에 그 누구도 이 스테판 맥라루과 짐 카펜터에게 자신의 신작시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후에 이 편집자들은 발매 직후 발표된 발매가 아니죠. 그냥 발표된 직후 이 텍스트에서 이슈원이 단순한 장난이나 허무주의적인 악의가 아니라 시라고 하는 이 문학장의 구조를 비트는 실험으로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무언가, 그 누군가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것의 어떤 연관과 연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기 위한 은폐하고 속이기 위한 사기극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언어기계를 손에 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문제를 미리 겪게 하고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폭로하고 드러내기 위한 비평적인 실험 성격이 훨씬 강했으며 따라서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텍스트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슈원 사건이 제기하고 건드리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동의 없는 저자명 사용의 문제. 이것이 오랫동안 주인 있는 언어만을 추구하고 천착해온 그 문학이 너무나 능청스럽게 혹은 너무나 쉽게 그의 이름을 빼앗길 수 있는 실제의 문제를 미리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명권, 브랜딩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구조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고 어떤 형이 상학적인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수백 명의 현역 시인의 이름을 나열한 이 선집은 문단의 제도가 사실 매우 강력한 브랜드 경제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수백 명을 모아 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가 쓴 나의 시라는 것에 대한 불쾌감과 흥미를 동시에 자극한 사건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생성한 텍스트에 시인 자신의 이름이 붙어서 떠도는 상황은 그 시인 자신에게 있어서 혹은 그 시인을 오랫동안 사랑해온 독자에게 있어서 저자의 총재력과 창작 주체성에 대한 불안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미리 겪어볼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AI와 문학이 만나는 시대에 문학이 마주할 문제는 고작 인간보다 A가 더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더 그럴듯하게 무엇을 만들 수 있냐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나의 언어 사이의 간격과 거리를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그 적절한 간격과 거리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문학이 발명될 수 있다라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우리 책을 통해서 나눔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이고요. 저는 김원 선생님께 그 이후에 그 의견을 예,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지금 사실 네 개의 작품을 말씀드린 건 모두 책에 있는 소개된 작품 중에 대단히 일부인데요. 이런 작품들에서 저희 글락에서 세미나를 할 때, 스터디를 할 때, 사실 모두 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것과 좀 더 이어서 선생님께서도 많은 또 이 작품을 보시고서 또 생각하신 문제의식이 있으실 텐데요. 선생님께서 또 좀 말씀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사실 중간에 좀 길게 얘기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더 길게 또 하면, 여기 또 네, 네, 들어오신 분들이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한 1, 네, 2분만 저는 하고, 이제 넘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 지금 네. 제가,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예, 네, 예. 저 잘 들립니다. 네. 아까 얘기하고 좀 이어지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챗GPT에, 어, 가을밤에 어울리는 고독한 시 한 편 써달라고 하면 뚝딱하고 한 편 나오잖아요. 그, 신기하기도 한데, 처음엔 되게 신기했잖아요. 그게, 주문한 대로 거의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주문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신기했었지만, 사실은 그 작품을 그럴듯하게 나온 가을밤에 어울리는 고독한 시 한 편, 챗GPT가 써준 그 시 한 편을 보고선 별 감흥을 못 느낀다는 게 참 문제였잖아요. 너무 밋밋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금방금방 휘발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제 그 작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망설임의 시간, 인내의 시간, 체험의 시간, 이걸 다 빼먹고 나서, 그럴 거라는, 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정의 언어를 도입을 하고, 또 우리가 탐구한, 사례로 삼는 것도 찰스 번스타인이나 바우니 바라도 다 과정의 언어를 수행한 사람들이죠. 음, 그래서 그 과정의 언어, 체험과 망설임과 인내의 시간까지 다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의 언어로 구현되는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계속 좀, 심화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까의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혹시나 누군가는 챗GPT가 써준 그 밋밋한 시에 감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지금은 드물다 할지라도, 아주 드물다 할지라도, 음, 이른바 AI 네이티브 세대가 등장을 하면 그 중에서는 음, 그렇게 조금 망설이는 시간이 필요할까? 내가 원하는 그 텍스트가 나오기까지 망설임의 시간이 필요할까?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까? 금방금방 소진되어도 좋고 휘발되어도 좋은 상관이 없다는 음, 생각으로 향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나중에는 좀 식상해하는 그 AI가 써준 시에 대해서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뭐 또 많은 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 음, 그냥 음, AI가 써준 음, AI 언어에 충실한 음, 어,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나올 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 AI를 통해서 생성되는 언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문학적으로 통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음, 음,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자체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점점 더 생겨날 수 음. 있다고 한다면, 이 독자의 성격, 네. 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결국에는 키는 독자가 또 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아무리 그 음, 문학적인 체험을 하는 언어로 이렇게 네. 변환을 해서 안겨줘도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심하죠. 편법을 음, 쓰면서까지 우리한테 문학을, 생성 네. 언어를 이렇게 주입하려고 한다는 마음으로 어, 오히려 거부감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력들이 전혀 음, 없이도
그냥 AI가 생성한 언어 자체를 충분히 즐기는. 물론 뭐 네. 가을밤에 올리는 시 한 편을 써달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향유하겠지만 어쨌든 음, 키는 독자들한테 놓여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에 덧붙여 둡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의견을 네. 더하겠습니다. 네. 약간 뭐 끝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뭐 기술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또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이전에 우리 고객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발명하는 것을 직업적인 어떤 미션으로 알고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학을 뭔가 읽어가는 그 역할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영역의 양쪽 팔과 다리를 반씩 걸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공학이 공학으로서 인공지능의 예술을 생각하는 것과 문학과 예술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발명하고자 하는 예술은 그 바라봄이 같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이 권력의 한 방향성이 기술과 공학 쪽의 헤게모니가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 방향성에 문학이 뒤쫓아가는 형상이나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력한 버전,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성능으로 더 좋은 문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기술이 발현해내는 결과, 뭐, 속도, 무늬가 물론 대단히 강력하지만, 문학이 생각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문학적 체험을 주는 방식은 그것을 공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저는 특별한 문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기술은 나올 수 있겠지만, 뛰어난 문학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인간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빠른 속도, 기술이 AI가 보여주는 그 엄청난 속도의 생성력에 있어서 제가 이제 워낙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장 강력한 파워는 천천히 가는 것을 망설이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순간적으로 세우는 임팩트거든요. 그래야 더 야구 배팅을 해도 훨씬 더 빨리 나가는 거지 천천히 주저주저 하면서 치는 걸로는 안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모아서 빠른 속도에 빠르게 대응, 여기서 빠르게라는 거는 강력한 힘을 모아서 급정거시킬 때 사실 놀라운 벡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과감함이 정말 절실하고 약간 욕을 먹더라도 욕 먹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가들과 비평가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